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또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저더러 아내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한 보고를 따로 받기도 하는데,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엇나갑니다. 결국 나중에 맞춰보면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이건 몇 날 몇 시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것은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듯하다 싶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죠. 입력되면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한 다음에는 요즘은 늦더라도 좋으니까 좀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 삼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실시간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 중에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로는 의견이 맞는 것은 전부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1차 점검하고, 정책실에서도 보고, 국내 언론 비서관실에서는 기사 건수를 전부 점검해서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죠. 틀린 보도는 어떻게 하느냐? 대강 어중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 보도를 청구합니다. 정정 요청을 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갑니다. 물론 정정 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반은 맞고 절반이 어쩐지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보를 흘려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죠.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무척 조심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옛날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다. 옛날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어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뭐 술이나 한잔 하지? 설사 술을 사지 않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국장, 과장, 사무관들이 나와서 당신 기사 정확하지 않소? 또박또박 따지니 괘씸하게 됐단 말이죠.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죠. 정말 먼지 나는 거 없는지, 잘못된 거 없는지 철저하게 파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죠.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에게 내부 감사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챙겨주니까요. 그리고 기자들도 잘 관찰해서 기사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지적할 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뭐 수없이 있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를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우리 사회에서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게 맞붙어 있는 것이죠. 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숙제입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나온 계기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칙이라는 거 말이죠. 상호주의에 대칭되는 원칙은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상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해 나가는데 조건과 서로의 처지가 너무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인 평화, 신뢰 이런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적인 퍼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 남북 간의 대화로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하는데 국민들이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투명성과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남북관계에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하나,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해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하려는 부처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해석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외에 동시행동 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좋은 이름을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9.19 공동성명에 이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조항도 있고 또 동북아 다자안보체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지금 그냥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미국이 BDA 문제가 딱 걸렸는데 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2, 3일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거 아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전에 제재는 나와버렸고 나온 거를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사이에 이 점에 대한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재무부는 법대로 가자고 주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9.19 공동성명이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버렸지만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올라오듯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구축,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와 평화체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북정책협의체제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나 원로들,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식민지 시대와 좌우 대립을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달라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 통합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죠.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쪽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죠.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지를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린 인사죠.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김근태 씨나 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책에 오래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분 포용 인사했다고 인용하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힘듭니다. 링컨 흉내 좀 내려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뒤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더 잘 살기 위한,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일단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서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상대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경계하는데 거기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약간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이라면 확실하죠. 안보를 위한 대비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점령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는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고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 적의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자기 팔은 둘 다 부러져 버릴 형편이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싸움을 안 할 것이다. 목적을 어디까지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를 판단해보고 정진없는 짓 안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상대를 평가해본다 이거죠.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할 때 이 전제가 부도덕한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너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을 때 예 하면 그날로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니요 해도 곤란합니다.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닙니까? 그 사람도 판단력은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판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산주의 또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맞는 수준과 기준에서는 적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을 짓 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이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이상한 사람이냐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정신 맞아? 하면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정신 이상이야.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어쨌든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와 손실을 입으니까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만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이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자는 거죠. 장관 지명해서 국회 청문회 나가면 6.25가 남침이요 북침이요 묻거든요. 제가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나아가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관용이 대화의 전제죠.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고 전쟁, 주먹을 꺼내기 전에 먼저 말로 해결하는 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거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한다고 수백 명씩 잡아 죽이고 마침내 1866년경에는 8,000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정신 같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사문난적, 척사위정 이 두 말로 표현되는 철저히 타도해버리는 문화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우리 안보에 대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하고 나팔을 계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이 정말 참 힘듭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강원도 북쪽 어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쪽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해가는 것이지 그날 전쟁 나는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새벽에 비상을 걸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긴급히 안보 상임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는데 하지 맙시다.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11시에 모입시다. 관계장관 간담회로 합시다. 관계장관 간담회 했습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에 모이나, 낮 11시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처리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북치고 장구치고 국민들한테 겁주지 않았냐고, 얼마나 나를 구박을 주는지요.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낼 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지 않았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올렸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한반도에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렇게 다 전쟁터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 놀이 못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라든지 동북아시아 공동체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말 맞다나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비를 결코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을 밤낮 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만 여론조사 할 때는 전부 다 가위표 치셨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전부 잘못했다고 다 가위표 쳐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심껏 소신껏 하라 해서 했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판이 깨지는 것이 정치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달라질 것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땐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게 담임 정신 아니겠습니까? 고향 친구들 만나기가 되게 미안합니다. 고향 친구, 학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라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몰려가지고 팍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어디 술자리 가서 괴롭게 짝이 없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국가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또 미국하고 왜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설이 미국 신문과 우리 한국 신문에 난무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국하고 일 생긴다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왔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이 미국하고 관계를 탈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귀던 친구 보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을 때 놀러 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좀 꿔달라고 해서 돈 빌려주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주면 아, 내가 요새 한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무슨 말이냐?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금리를 더 내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한국에 돈 빌려주기 싫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국가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려달라 했을 때 안 빌려주면 그때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으로 바뀌었고 전쟁은 난다 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안팎 꼽사등이가 됐죠. 북핵 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다 해야 했고,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죠. 돈 빌려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 묻는 것이 전쟁하냐? 그 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얘기해 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모르고 겁없이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 고 계속 신호 보내서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 이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괜찮다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 동맹 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1만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고 5천 명 보내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투병 3,000명을 보냈습니다.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미 동맹의 목표를, 한미 동맹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분이 정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하지 마시오, 이 사단 뒤로 물리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거, 이 사단 물리고 나서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안 도와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는 이 사단에 즉각 보복할 텐데, 이 사단을 빼버리면 이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 널뜨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옮겨야죠.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 방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직하게 평가합시다.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85년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19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22년이니까 4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국방비의 몇 배, 제가 2020년 기준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27.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 넘게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더 약했던 70년대는 어떻게 견뎌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싸먹고 그런 겁니까? 옛날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이 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왜 시끄럽게 옮기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왜 그걸 옮기는데 동의했느냐? 심리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죠. 미국한테 매달려서 미국 바짓가랑이 뒤에 숨어서 형님만 믿겠다, 이런 것이 자주 국가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라는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한 인계철선을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미국과 우리 사이에 경제적인 일이나 다른 일이 있어서 미국이 호주머니에 손 놓고 그럼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그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동네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동네 길 이렇게 꽂힙시다, 뚝 꽂힙시다, 산에 나무 심읍시다 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보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겼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미국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미국이 주한민국 숫자도 좀 더 감축하다, 그래서 하시오 했습니다. 비공개로 논의하자 하는 걸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하자고 해서 1년 연기해서 감축을 논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감축 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이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놓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쪽에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다 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감군 좀 해도 괜찮습니다. 용산기지를 왜 이전하느냐 하면 그 땅은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무척 비싼 땅인데 그 땅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억 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니고 다른 쓸데없는 잡종지로 누가 있다고 하면 그 개인이 절대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고 버티면 감정해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 감정해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원 나온단 말이죠.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하필이면 미군이 딱 버티고 앉아서 지하철도 그쪽으로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그야말로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 만드냐 이거죠. 투자를 해야죠. 돈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 합의해놨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돈이 없어서 안 해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 곱이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내는 건데 사야죠. 이거면 누가 시비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평택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지만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자주국가의 상징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꼭 있어야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영은문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용산기지 이전도 역사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용산기지 작전 통제권, 명분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봅시다. 우리가 작전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작전 통제권, 자기 나라 군대 작전 통제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꺼들먹거리고 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전 통제권 가져오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신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작전 통제권 돌려받으면 우리 국군 잘합니다.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만 왜 못한다는 겁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 대화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습니다.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과 우리가 대화할 때, 중국과 우리가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의 발언권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것인지,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상황에서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할 거 없다고도 하는데, 그럴 바에야 작전 통제권이 뭐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를 몰라서 딴소리 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 안보의 기본 원칙, 기본 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 유사시에 한중간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았다면 왜 작전 통제권 환수할 엄두를 지금까지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 있더라도 중국과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 긴장이 조성되는 행위는 신중히 하겠다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다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언제든지 우리나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놔 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의 한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정해놓을 수가 없죠.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국방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이야기되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돼버린 국방개혁이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놓으니까 안 만들어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주식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국방부 그리고 군에서 다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히 더 드는 거 없습니다. 50만 원 줄입니다. 왜?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느냐? 북한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야죠.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사 짓고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걸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하는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결혼 빨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취업하는 제도로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많이 지체가 됩니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하고 차를 한잔 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군대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있어도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대한민국 군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성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것이 없어요. 요새 신문 기자들 쓸 거 없어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그거를 사기 위해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채택을 했습니다. 1조 4천억짜리 방산 계약을 했는데도 부패니 뒷거래니 잡음들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군 안에서 자살 사고, 총기 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쳐가야겠죠. 아주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지금 군 인사, 군수 조달, 군 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 생활 문화도 아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해서 막사 전부 다 고쳤습니다. 전역 군인들 취업, 이게 그 평등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전역 군인들 취업하는 거 대책을 세워줘야 군 구조를 개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민화,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좀 뒤로 미뤘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지러워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F-15기 새로 사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했다가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회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전부 어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면 곤란할 것 같음. 문민화는 다음에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문민화는 뒤로 미루고 군 개혁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보 문제는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건대 노무현이가 잘한다 못한다 막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 저것은 왜 저랬냐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거 다 그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차려오는데 잔소리 하려면 잔소리 할 거리가 없겠어요? 그냥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진 않지요? 제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짚어야 될 것은 되게 짚고 있는갑다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럼 됐죠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 봐줄 일도 없고 뒷돈 챙길 일도 없습니다. 할 일이 국가 잘 되게 원칙대로 하는 거 말고는 다른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놨는데 국방, 외교, 안보, 통일 이거 저에게 그냥 다 이렇게 맡겨주라 하고 여러분이 말 좀 한번 해주십시오. 맡겨봐라 그거. 네 전에 만나봤는데 영 바보 아니더라. 다 앞뒤 재고 챙길 거는 다 챙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좀 맡겨봐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